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전 주말입니다. 네, 7월은 길어요. 한 주가 더 있습니다. 근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혼돈성의 7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지금 깜짝 놀라운 사실은 그 7월 달에 사이드카가 발생한 날이 많을까요? 발생하지 않은 날이 많을까요? 네. 현재 추세면은 발생한 날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그 변동성의 그 시장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10일 연속 사이드카예요. 자, 그러면은 24일인데 10일 연속이고 그 전에 띄엄띄엄 있었으면 사이드카 발동한 날이 더 많다. 근데 일단은 30% 이게 옛날 15% 가격 제한폭에서 만들어진 제도니까 조금 바꾸자. 이거는 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어쩔 수 없다라는 거 또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과 좀 다른 궤적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이닉스가 좋았기 때문에 구글의 가격 하락, 주가 하락이 AI 전체 기업에는, 그리고 또 AI 밸류 체인은 매우 나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주초부터 말했잖아요. 주초부터, 지난 주말부터 해서 계속 이거는 진짜 그 가격, 주가가 어떻게 되냐가 핵심입니다 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혹시나 다른 궤적이 나올까 기대를 했으나 역시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지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406포인트, 5.72%나 떨어졌고요. 종가가 저가 부근에서 마무리됐다는 게 가장 나쁜 대목이 되겠죠. 오늘 6,690에 끝났는데 저가가 6,650이에요. 400포인트 빠진 날이니까 거의 종가가 저가 부근에서 끝났다. 시가가 7,000포인트였는데 7,000에서 한참 뒤로 밀렸습니다. 시가총액 5,500조 깨졌고요. 오른 종목 300개, 내린 종목 580개. 입니다. 오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대체적으로 그 대부분의 주식이 빠졌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 종목들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크게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들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뭐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5%나 빠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어요. 무려 42포인트 빠지면서 750개진 748을 기록을 했고, 오른 종목은 365개, 내린 종목은 1270개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이 413조로 쭈그러드는 양상이고,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들 큰 폭으로 빠졌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많이 올랐던 로봇 주식들이 두 자릿수로 빠졌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두 자릿수나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제 거시경제 상황들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금리가 또다시 올라가면서 10년물이 깜짝 놀랐습니다. 4.44예요. 4.45. 정말 놀랄 만큼 많이 올랐고요. 이제 미국 10년물하고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 2년물도 보시면 3.8이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우리가 아직 콜금리가 3%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2년물이 3.8이라는 거는 이 콜금리하고 격차를 봤을 때 정확하게 저 논리란 뭐냐면 내후년에 콜금리가 저 2년물 금리 근처까지 온다는 논리인 거예요. 저 논리가. 그러면 앞으로도 1%나 더 올라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겠어요? 한 번 올렸는데 한 번이 아니고 4번은 더 올려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금리가 오르니까 뭐가 같이 또 올라느냐? 원화 강세입니다. 원화가 올랐어요. 원화 강세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어마무시한 물량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화는, 달러 대비 1,470원대가 깨지면서 1,464원 지금 80전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조금 더 빠져서 60전입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인데, 그거는 뭐 다른 타통화하고 비교해보면 알겠죠? 지금 유로화 대비로는 1,666원입니다. 그리고 엔화 대비로는 894원이에요. 엊그저께만 해도 900원대였는데 이제 894원까지 100엔당 떨어지는 흐름들 보여주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통화가 강세가 되는데 이게 가장 크게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해외 시장 어제 유럽 시장부터 휘청거리면서 시장이 흔들렸었는데,
현재 그 유럽 시장은 어제 많이 빠져서인지 일단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유로스탁스 50 모두 반등에 일단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는 니케이 지수가 2.7%대의 낙폭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중국 주식들도 최근 강했었는데 오늘 꽤나 많이 빠졌고 특별히 선전 지수는 2.5% 가까이 빠지면서 기술주들도 상당히 많이 빠지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업종별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코스피 지수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뭐 그 코스피 지수에서 전기전자가 많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동차가 현대차 기준으로 한 7% 정도 빠졌기 때문에 업종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증권업종도 다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미래에셋 증권업에서 그 상위 종목인 미래에셋을 비롯한 많은 주식들이 빠지면서 많이 빠졌고 어제 많이 올랐던 건설주, 기계장비 등도 하락하는 양상 보였습니다. 자, 그 테마주들은 여름 냉방기 관련 테마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워낙 습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쪽이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이고 더위와 관련된 뭐 빙가루나 이런 것들이 편의점 이런 것들이 좋았다는 거, 유통주가 좋았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투자주별 매매 동향 보면 연합인포메스 단말기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3조 3천억 정도의 굉장히 많은 물량을 쏟아냈고 이걸 개인들이 다 받아내었습니다. 역시나 뭐 외국인들은 미국 시장 흐름에 추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연속 사이드카가 발생된 이 흐름 과연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지수 변동폭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역시나 뭐 반도체 주식들이 워낙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장악을 하다 그리고 워낙 작년 대비 1년 반 동안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변동성이 매우 커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뭐 반도체 얘기를 했으니까 반도체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이 실적 발표를 했고 지금 시간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장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그 저녁 시장에서 미국의 기술주 등에서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은 바로 이 인텔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텔이 가이던스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145억 달러 예상인데 1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주당이익도 0.22달러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0.42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6년도 캐펙스는 200억 달러 로 기존 180억 달러보다 조금 상향되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좀 잘 되니까 설비 증설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시간에서는 3.3%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인텔이 미국의 어떤 그 기술주의 흐름들을 잘 막아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2분기 경영진은 2분기 실적은 신속성, 책임성, 고객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15년 만에 가장 강력한 매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견조한 수요와 향상된 실행력을 바탕으로 재무 가이던스를 초과하는 강력한 2분기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수율 향상과 생산 주기 단축이 물량 확대를 이끌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전보다 좀 잘 만든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사실은 잘 만드는 건 한국 기업들이 참 잘 만들죠. 하이닉스와 관련된 재미난 뉴스인데요. HBM을 쌓아서 만들잖아요. 근데 HBM만 싼 게 아니라 일반 D램도 쌓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쌓느냐? 기존의 로직 반도체, 그러니까 여기서 로직 반도체라는 건 CPU, GPU 같은 거죠. 여기 위에다가 D램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채용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그래서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3D D램 로직 다이 공동 설계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직 다이하고 메모리 다이하고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거 봐요. 다이는 뭐냐면 반도체를 만드는 밑판이에요. 밑판을 첫 번째 실리콘판 떼기를 바닥판 떼기를 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DDR4 일반적인 D램 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이 정말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기존에 과거 점유율이 2% 3%도 되지 않았던 기업이 지금 8%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CSMT가 상장에 성공했죠. 그래서 이 IPO 된 돈으로 뭘 할 거냐? 월 웨이퍼 생산량을 2030년까지 2배로 올리겠다
라는 겁니다. 물론 수율에 문제가 있겠지만 기술이라는 건 말이죠. 갈고 닦고 열심히 하면 점점점 나아져요. 점점점. 예, 그래서 70억 달러 확장 계획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한테 계속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다른 거는 다 넘치게 자급자족할지 몰라도 반도체는 완전 모자라요. 완전 모자르니까 다 수입해서 쓰는 거고, 얼마나 많이 수입하느냐? 원유보다 수입의 금액적으로 더 많이 수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겠어? 그냥 자기의 나라를 세계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자기가 다 자급자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죠.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자금을 정부에서 계속 어떤 식의 보조금으로든지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하고의 싸움에서 결국 이기려면 기술이 관건이다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뭐 겨우 이제 수요를 잡는데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뭐 예를 들어 CPU나 GPU 위에 D램을 얹어서 한다, 뭐 이런 거는 또 따라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그 어떤 진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게 2030년에 어떻게 보고 있냐면, 창신 메모리의 총 수량, 웨이퍼 투입할 수 있는 수량 규모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넘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인즉슨 지금 현재 30만 장인 웨이퍼 투하 규모를 2030년 즈음에 60만 장으로 늘리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빨리 앞서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또 어디서 구체화되고 있냐면,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조금 기분 나쁜 뉴스는 뭐냐면, 중국이 선박 엔진 부분 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원래 중국 업체들이 배는 이제 열심히 찍어내죠. 지난번에 한번 우리 엄경화 연구원하고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하냐, 제일 편한 벌크선을 먼저 합니다. 근데 벌크선을 한 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수백 대를 계속 만들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벌크선에 대한 자체 실력이 쌓여지면서 벌크선을 잘 만드는 기술이 됩니다. 유조선도 처음에 만들어서 처음에 삐걱삐걱 하다가 계속 만들어 자국에 해운사들이 발주를 줘가지고 만들죠. 근데 그것도 100대, 200대, 300대 쭉 만들다 보면 어떻게 되죠? 실력이 확 늡니다. 그쵸? 기술이라는 건 실행해보면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은 부족했어요. 저속 엔진.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 갖다가 썼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그 선박 엔진 회사의 캐퍼시티의 그 가동률이 100%를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어느덧 세계 1위의 점유율까지 올라왔다는 소식이에요. 올해 1분기 매출액 규모가 얼마냐? 중국 동력이라는 회사의 1분기 매출액이 128억 달러, 128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2조 4,800억인데요. 하나의 엔진의 지난해 연간 매출이 1조 3천억 7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분기 만에 우리나라 1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다는 것이죠. 예, 매출로.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서 계속 쫓아오면, 이것도 계속 만들다 보면 점점 조금씩 나아지잖아요. 게다가 얘네가 이제 워낙 자기네 시장이 크니까 기술을 그냥 사버립니다. 한국의 그 선박 엔진들도 그렇지만,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들지만 쉽게 얘기하면 엔진 제작 설계는 어디서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독일과 그다음에 그 스위스, 이런 국가들이 원천 설계 능력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중국이 뭐라고 했냐면, 엄경화 연구원의 대담에서도 언급이 살짝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위스의 윈지디라는 엔진 회사를 그냥 통으로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걸 사서 그 설계를 받아서 계속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계 능력도 배우게 되고, 샀으니까 회사를. 그러면서 계속 조금씩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끊임없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쫓아올 것이고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고, 한 번 더 앞서 나가고 한 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을 뚫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기아차가 IR에서 중국에서 EV 시리즈를 조금 할인해서 팔겠다. 즉 무슨 말이냐? 인센티브를 줘서 팔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값을 할인하는 게 아니라 파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 지금 중국 전기차의 그
바람이 너무 거세니까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의 싼 전기차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일정 부분 마진을 포기하고 인센을 많이 주고 점유율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럽은 중국 업체의 대응을 위해서 가격 조정과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며 당분간은 이 EV에 대한 수익성을 일정 부분 양보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EV2, EV3, EV4, EV5 등 전기차의 인센티브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한국 업체들 참 모양도 잘 만들고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테슬라는 좀 팔리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테슬라를 넘어서야 된다. 자동차에 있어서 테슬라를 좀 넘어서는 그런 수준까지 빨리 가야 된다. 안 그래가지고는 중국이 물량 뛰기로 가격 뛰기로 하면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얘기했으니까 중국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조금 놀라운 소식인데요. 중국이 얘네가 이제 신재생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신재생에 신규로 투자하는 것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얘네의 그 신재생 태양광과 풍력의 합산 그 전력량은 1360기가와트 규모라고 합니다. 한국은 전력량이 대략 어느 정도 100기가와트가 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조만간에 하는 다음 주 중에 우리 권효대 대표와 하는 에너지 관련된 대담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반도체하고 관련되어서 과연 용인 클러스터 언제 지을 거냐, 그 다음에 그 호남 클러스터 언제 지을 거냐, 누가 더 빨리 지을 것이냐, 이런 그 관련된 전기와 관련해서 전기를 근거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주 재밌으니까요. 한번 꼭 그 다음 주에 나오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발전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데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보내는데 송전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좀 나아요. 발전 용량은 충분히 많고 그다음 발전해서 지금 송전이 제대로 안 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그 송전하는 과정에서 막 8년, 10년씩은 안 걸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권효 대표하고 대담하면 우리나라가 발전소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민원 문제로 인해서. 근데 송전하는 데는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 클러스터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추가적인 송전 라인을 더 넣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한 그런 대담이어서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 샤오펑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본격적으로 시험 생산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진짜 모든 걸 일단 나라에서 밀어붙이면 그냥 쭉쭉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계속 로봇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상당히 빠른 속도 안에 로봇이 뭐 우리 생산 현장이나 이런 데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로봇은 기존 로봇 말고 조금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휴머노이드성 로봇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조금 생각보다 빨리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사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 올라서 좋지 않겠는가, 뭐 크게 안 떨어지지 않겠는가 했는데 7%나 떨어졌는데요. 오늘 그 뉴스를 검토하다 보니까 좀 신기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 오늘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금 미국에 상장된 ADR하고 가격 차이가 지금 장난 아니게 벌어졌어요. 수십만 원도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미국의 하이닉스 ADR을 산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몇 천억을 샀대요. 2천억을 넘게 샀다는 뉴스입니다. 저 깜짝 놀랐는데 그게 원래 제가 그랬잖아요. 아비트라지가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 이건 축소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축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상장된 이래 잠깐 축소되려다가 말고 계속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쭉 하다가 이 마지막 ADR의 가격 격차 때문에 제가 나왔던 결론이 뭐야? 수요일 날 한국에 돈이 없어요 라는 결론을 얘기했죠. 수요일 날 저녁에 얘기했고 그다음 목요일 날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지금 이번에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여기서 꺾어러졌느냐? 결론은 한국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미국은 우리보다 돈이 많습니다 라는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게 그 ADR하고의 이 격차는 시장의 차이고, 시장의 질의 차이고, 시장의 유동성의 차이거든요. 그렇다고 똑같은 주식인데 ADR을 사고 한국 주식을 만약에 이거는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아카디안 자산운용의 라몬트라는 부사장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격 괴리는 완전히 미친 수준의 가격 오작동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인들이 ADR을 매수하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자멸적인 행동 패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즉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의 ADR을 매수하는 논리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한국인 투자자가 ADR을 매수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한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SK 하이닉스 주식을 쉽게 살 수 있는데 100달러 가치의 주식을 150달러를 지불하고 사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이 얘기 듣고 할 말은 없었어요. 이거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ADR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본주는 한국에 있어요. 본주도 한국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것 때문에 이게 붙을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붙을 거라고, 한국의 본주가 이렇게 ADR 가격으로, 아니면 이렇게 어느 수준에 이렇게 만나는 걸로, 이렇게 쟤네는 약간 빠지고 우리는 올라서 만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웬걸? 가만히 있고 우리 더 떨어졌어. 되게 신기한 상황이에요. 근데 같은 주식이에요. 같은 주식인데 프리미엄을 40% 50%나 더 주고 사는 거는 제 생각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7월 진짜 고생 많습니다. 고생 진짜 많고 진짜 장난 아니구나. 진짜 막장 분위기구나. 힘내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전 내일 미국 시장 마감한 내용을 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